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마음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왜 어떤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 자꾸 끌리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약 1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질 안 좋은 사람들, 이른바 악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끌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죠.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관계가 끝날 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본인 자신도 괴로워하지 않고 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며 헤어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던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그 나쁜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악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질투 많고 못된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특히 20대나 30대 같은 청년기에는 사회적 경험이 적어서 비록 질은 안 좋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부러워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 나쁜 직장, 상사는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치고 단 한 케이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입니다. 네타시오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죠.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와 정반대예요. 뭔가 잘못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잘못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조차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다는 겁니다. 크레이그 마킹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둘째,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셋째,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넷째, 남에게 패기치는 걸 싫어한다. 다섯째,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이 중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크레이그 마케인 박사에 의하면 여러분은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도와주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속으로 와,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며 쾌재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악인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마사 스타우트라고 하는 소시오패스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는 아우스마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더 사이코패스 넥스트 되어라는 책도 썼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건 정의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살아요. 성공이란 당신에게 무엇인가? 승진이란, 공부란 당신에게 무엇인가? 이런 내게 대한 정의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정의와 만나고 개발되고 성장하면서 그 정의가 다듬어져 가치관이 되고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가치와 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고 늘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폭력적인 남편에게 계속 당하는 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그 부인이 부부란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직접 해봐야 합니다. 주변에 자기 이야기만 하소연하는 친구들 있죠. 만나고 오면 기가 쫙 빨리는 느낌. 일종의 에너지 뱀파이어, 대화 독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해요. 계속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들으면 내 뇌도 그런 불행 쪽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복이나 불행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실 친구끼리 있을 때는 시시콜콜하고 쓸데없고 목적 없는 이야기. 싱거운 이야기를 할 때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나기보다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입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립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서로 장난을 치면 오래 살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는 위험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나쁜 별명으로 저장하기도 하죠. 정말 피하고 싶다면 아무 의미 없는 번호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락이 왔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겠죠. 누구세요? 를 3번만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자꾸 오는 이유는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숙주가 인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악인이 내게 오기 쉬워져요. 현대 사회에서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이며 회복도 빠릅니다. 느슨하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친해, 안 친해라는 이분법적 언어를 버리세요. 1년에 딱 2번 만나는 친구에게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3년에 1번 만나는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려면 나의 문화, 취미, 예술, 레저 등 직업과 직접 상관없는 공부나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괴롭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잠깐 초보자가 돼보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 감탄을 만들어줍니다.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2달 동안 써본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이 쓴 것을 보고는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후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했대요. 하지만 본인은 그 2달 동안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슬로프, 즉
실력이 느는 기울기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를 해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이나 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고 착취할 게 제일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내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데 일 외에 다른 곳에서 자신에게 감탄할 거리가 없는 사람, 즉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일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내가 나에게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만 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대해 사실 잘 모릅니다.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마치 잘 알고 잘 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DSLR,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사면 설명서가 동봉되듯 우리의 생각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죠. 오늘은 생각 사용 설명서 중 야, 이런 걸 몰랐네 하실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착각과 함정을 메우고 생각을 잘 쓰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어떤 심리학 선배는 심지어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분이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김정훈 박사라고 하네요. 왜 사람 안 변한다고 할까요? 첫째, IQ. 25살 넘어서 최근 3년 이내 IQ 검사를 받아본 분은 거의 없지만 건강검진은 많이들 받죠. 건강은 변하니까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같은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건 뇌세포의 감퇴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 때문입니다.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서로 밀치고 간섭해서 아무것도 못 나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자 연기가 1명이지만 30년쯤 하면 60명쯤 되겠죠. 모르는 전화에 선생님 저 연기예요 하면 60명의 연기가 내가 나갈 거야 하면서 아무도 못 나오는 것, 이게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70이나 80의 기억력 문제가 없다는 분은 머리에 든 게 없는 분일 수도,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둘째, 성격. 성격도 진짜 안 변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융통성 없었던 친구는 지금 만나도 더 융통성 없어졌고, 잔머리 많이 굴리고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는 지금 만나려 해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IQ와 성격은 상당 부분을 부모님께 물려받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강해요.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중에는 행복한 사람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에는 VH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관련이 있어요. 원래는 억제하는 역할인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생성을 돕죠.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 덜 불안하고 덜 고통스러워서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에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중국의 한족은 14%, 북유럽 계열 백인은 21% 정도인데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분들은 무려 45%나 됩니다. 재산 상태가 좀 떨어져도 낙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납니다. 욱하는 성격처럼 타고난 기질은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을 실천해서 나를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넣어주는 게 낫습니다. 도망가세요.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욱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1분이나 3분 동안 다른 데 있다 돌아오면 호흡은 진정되고
흥분성은 가라앉아 파국은 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기질보다 나중에 만들어지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같은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 관점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운데 있는 도형을 덱스라고 부릅니다.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덱스에 가까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7대 3 정도로 A가 더 덱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이나 미국 워싱턴에서는 80%가 B가 더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큰 차이죠. 왜 이럴까요? 성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이 강해요.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량계비일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반면 B를 선택한 분들은 역할적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한 겁니다. 둘 다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건 성격이나 능력 차이가 아니라 관점일 뿐입니다.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어요. 이 중 두 개를 묶는다면 무엇을 묶으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습니다. 이쯤 되면 서양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니, 왜 동물과 식물을 묶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그런데 왠지 우리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고 싶어져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인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뭘 했었는지 관계 속에서의 나를 설명하죠. 맨 마지막에 민망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살짝 합니다. 나를 둘러싼 관계에 의해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 익숙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좋다고 설명하면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산다고 얘기하더래요. 자기 집이 좋은 것과는 상관없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기상캐스터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라고 말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쏘스라치게 놀라죠. 자기 나라에서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재앙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 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뭉치기에는 유리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하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고쳐볼 수 있을까요? 연습이나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0세기 대학 교육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이었고 전문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익숙해지고 노련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게 되죠. 하지만 이게 관점이 나아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 한 면에 모음이 있으면 뒷면은 무조건 홀수여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해봅시다. 4장의 카드가 이 규칙대로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어떤 2장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걸 물어보면 뭘까 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이다는 규칙을 검사하기 위해 술 마시는 사람, 23살, 술 안 마시는 사람, 19살, 내 친구 중 누구를 확인해야 하냐고 물으면 10초도 안 걸려 술 마시는 사람과 19살이라고 쉽게 답합니다. 두 문제의 논리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첫 번째는 못 풀고 두 번째는 잘 풀죠. 왜 그럴까요?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익숙하고 친숙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게 머리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 때문에 바보스럽게, 고집스럽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영어에 익숙한 분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기 때문이죠. 심지어 ing로 끝나는 단어가 많니?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많냐니? 물어봐도 ing 끝나는 단어가 많다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빈칸은 ing를 포함하는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ing로 끝나는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더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과 정답을 구분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익숙하면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자기 생각에 대해 잘 모르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특히 SNS가 발달하면서 MBTI 인기가 같이 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 3년 동안 50만 원씩 모아 몇 천만 원의 적금을 탔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 회사가 상장해서 어제 하루번 돈이 내 3년 적금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어제까지는 지구상 제일 큰 부자 같았는데 36시간 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죠. 과거에는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자아 정체감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변하는 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MBTI를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MBTI는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습니다. 머리둘레는 쟤도 똑같으니 신뢰도는 높지만 머리둘레로 지능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 타당도는 낮죠.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1992, 년에 ISTJ였던 사람이 2010년에 ENFP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ISTJ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하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인데 MBTI는 많이 바뀝니다. 이는 MBTI, 문항이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은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문항에 예스 할 수밖에 없으니 I 성향이 증가하고 회사의 전무님들은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는 문항에 예스해야 하니 이 성향이 증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MBTI는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ISTJ였다가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된 후 ENFP가 되었다가 집에서 검사했더니 다시 ISTJ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MBTI는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업무 적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겁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성격 검사는 없을까요?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타당화와 신뢰도를 확보해온 검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으로 알려진 헥사코 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지만 더 정확하죠. 원래 심리학에서는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 5가지 성격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 정직겸손이라는 6번째 요인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이기범 교수님과
마이클 애슈턴 연구원이 발견했죠. 미술관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지,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다면 친한 척 할 것인지 등 100개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자, 결과를 보면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람 상대할 수 있는 연료량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잘 지치지 않죠. 성실성이 높은 것은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람 중 성실성이 낮은 경우도 많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은 오히려 보편적입니다. 성실성이 낮은 분은 과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사회에 있어야 도전과 새로운 시각이 생기죠. 성실성이 높은 분은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철학이 뚜렷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살려면 행복해야 하는데 책임감 강한 분들은 나중에 성취는 많아도 행복할 때가 없을 수 있거든요. 헥사코 검사는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는데 중점을 둔 검사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고 본질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사도 매뉴얼을 읽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간편하게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런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인데 엉뚱하게 MBTI에만 집중하고 있죠. 인간을 깊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때마다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과 마음은 경험에 의해 철저히 지배받습니다. 밑에 있는 하얀색 바와 위에 있는 하얀색 바가 똑같은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뒤에 배경인 철길이 밑은 가깝고 위는 멀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라도 멀리 있는 것이 더 크고 길다고 인위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밝기의 바도 옆에 더 어두운 것이 있으면 더 밝게 보입니다. 옆에 무엇이 있느냐? 즉, 맥락에 철저히 지배받는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셀카 찍을 때 머리 큰 친구 옆에서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A와 B의 밝기도 같지만 B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그림자진 게 다른 것과 같은 밝기인이 원래 더 밝겠다고 역으로 계산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계산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느냐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이죠. 직전의 5초만의 경험으로도 지금 보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그림을 연속으로 보다가 점 그림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고 동물 그림을 연속으로 보다가 점 그림을 보면 동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직전의 경험이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으니 특이한 장점을 가진 사람을 보기 쉬워요. 오전에 본 5명의 장점이 합쳐져 이상적인 지원자 모습이 만들어지고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와 싸워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가 이 순간에 보는 것을 철저히 결정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점 그림을 볼 때 대부분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별자리처럼 느낀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죠.
한 점 한 점만 따로 떼어내면 아무 의미 없지만 이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점 분포만 봐도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착시나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오히려 어른보다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 선거 후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것이 최종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는 연구도 있죠. 우리는 누구를 뽑을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제일 좋으냐, 스레니야,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지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은 깊이를 보면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까요? 아니면 엄마가 말해주면 알까요? 심리학자들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면서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낭떠러지, 앞에서 머뭇거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각 절벽 실험 결과 10개월 된 아이들은 실제로 머뭇거렸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5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 5개월 된 아이들은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울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보이고 더 머무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던 겁니다. 떨어지면 아프다는 생각과 깊이 지각을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한 거죠.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일찍부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픔이나 놀람, 무서움과 연결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느끼며 어른들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점자 소설책을 읽을 때도 시각 피질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뇌는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에게 끌리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기질과 관점, 그리고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더 나은 관계와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